네, 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게 되게 또 여러모로 심각한 것 같아요. 또 뭐 BA2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또 변이가 일으켰다고 해서 50대 이상들은 또 4차 접종을 하라고 또 난리들인데 뭐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면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거리두기를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지는 않고 계속 백신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약간의 좀 개인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네요. 어쨌든 간 노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인 면역에 치중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어떤 책을 선정했냐면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안티 현대의학 뭐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이 책은 김현정 씨라고 이제 지은 분인데 저자가 김현정 씨인데 연대 세브란스에서 전문의예요, 전문의. 의사가 지은 책이에요. 아마 의료업계에서 좀 욕 좀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은이 김현정은 의료의 기본이 환자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의사다. 세브란스가 배출한 최초의 여자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여성으로서는 대한민국 1호로 정형외과학 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러니까 뭐 허튼 소리 안 하실 거예요. 이 책이 나온 게 이제 2012년도에 처음 나왔다가 2013년도까지 여러 세가 찍혔죠. 초판 7세까지 찍었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팔린 책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던 책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뭐 훌륭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 표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직 정형외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유쾌, 상쾌, 통쾌한 촌철살인 의료사용 가이드. 그래서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쭉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첫 번째가 시작하며 이렇게 들어가는데 총 3부로 돼 있어요. 3부가 이제 마지막 3부는 카운터 펀치.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악당들에게 멋지게 한 방 먹이기 뭐 이래가지고 의료 선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함의 글을 보게 되면 이제 11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왜 의사는 다르게 선택하는가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왜 의사들은 다르게 선택을 할까? 이상하게도 12페이지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의사들은 의료 소비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다른 선택을 보인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인공관절이나 척수, 백내장, 스텐트, 임플란트 등등 그 흔한 수술 받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심지어 항암치료 참여율도 떨어진다. 오히려 검사도 덜 받고 수술도 덜 받고 몸을 사린다. 의사분들은 이렇게 모든 게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 가서 하는 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의사분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료 소비자들한테는 어마무시하게 수술을 권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 중에 의사가 있어서 질문해본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지적에 공감할 것이다. 어떤 질문이 날아가도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비슷하다. 괜찮아, 그냥 지내봐, 좋아질 거야. 이런 양상은 의사들 자신의 전공 과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지인들한테는 괜찮아, 조금만 지내봐, 그럼 괜찮아질 거야. 근데 의료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수술하자 그러고 약 먹자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권유하는 처방을 자신을 위해서는 선택하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붙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잘 알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많은 투병 과정과 죽음을 이미 지켜봤다. 의료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나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나를 다치게 하기도 한다. 현대의학에는 혜택뿐 아니라 한계와 허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한 검사나 치료에 섣불리 몸을 맡기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픈 것을 참지 않는다. 되도록 빨리 가능하면 당장 낫기를 원한다. 근데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켜본다는 얘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럴까요?
세 번째 이유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실 의료에는 꼭 집어 정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해놓은 진료 지침도 있고 학회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도 있고 병원에서 독려하는 경영방침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규정하는 수급 기준도 있다. 평소에 이러한 장치와 압력들을 벗어나서 진료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여기서 자유롭다라는 거죠. 의사 본인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의사들은 이렇게 위험한 일을 안 하는데 우리 의료 소비들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좀 답답한 얘기죠. 그래서 1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체에 대한 이해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편협하게 습득된 지식은 불필요한 건강염려증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는 때로 어떤 특정 질병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이 그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검사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건강염려증 환자들이죠. 그러니까 의료에도 문제가 있지만 의료 소비자들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빚어낸 크고 작은 편견의 우상 속에 타성처럼 갇혀있다. 때론 아는 게 병이 되고 많은 게 오히려 독이 된다. 지식은 넘치는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혜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뭐 건강에 관련된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1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권위와 당위에 너무 쉽게 복종한다. 이건 신뢰와는 다른 얘기다. 너무 순수하고 고분고분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다가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는 수가 있다. 반대로 너무 얕고 아는 게 많아서 절대 속지 않을 것처럼 구는 사람들도 거꾸로 자신을 진정 이해하는 권위를 무시하다가 때늦은 후회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건강에 관련 책들을 안 읽죠. 한 권도 안 읽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읽으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너무 많이 읽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같이. 이 김현정 의사도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18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으로서 내 몸에 일어나는 의료의 주체로서 우리 자신의 차원에서 스스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1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상에서 촘촘히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어떤 패턴을 싸늘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실체는 불안이었다. 사실 불안이잖아요. 불안하니까 약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병원 가서 의사가 수술하자 그러면 바로 그냥 다 드러내버리고.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 석사 이제 학생이 친구가 8번의 수술을 해서 8번의 장기를 드러낸 거예요. 장도 잘라내서 연결하고 근데 또 와갖고 또 협착이 되고 해서 또 잘라내고 뭐 여성분이었는데 뭐 자궁 드러내고 난소 드러내고 뭐 유방 드러내고 뭐 다 그렇게 해가지고 8번의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실체가 불안이라는 거죠. 저마다의 심연에 바오밥 뿌리처럼 자리 잡은 불안은 우리를 아우성치게 만들기도 하고 침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게 만들기도 한다.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심리학회에서 진행했던 실험에서도 판명된 거지만 조교하고 학생들과 한 학생을 놓고 실험 대상을 놓고 10명이 들어가면서 너 오늘 어디 아파? 완색이 안 좋아? 이렇게 7번째 학생이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학생은 쓰러졌어요. 그래서 앰뷸런스 실려서 병원으로 갔거든요. 전혀 이상이 없었던 학생이었던 거죠.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 내가 어디 아픈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아파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나 나는 아파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것들이 생각에서 나오는 병이고요. 마음에서 오는 병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검사를 받게 만들기도 하고 겁없이 큰 수술을 덜컥 받게도 만든다. 불안은 어느새 우리들 사이를 돌고 돌며 또 서로 주고받으며
전염병 병균처럼 도처에 만연해 있다.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자는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한 번씩 좀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장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풍경완, 그래서 결핍에서 풍요로 이렇게 이제 불안 권하는 사회 현상들을 해가지고 이제 불안을 권하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릴 때도 어디가 아프든지 배 아프다 해도 빨간 약 갖다가 배꼽에 바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약을 사 먹기도 어렵고 했었으니까 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간 그런 식으로 다 처치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 지금은 너무 불안이 만연돼 있다는 거죠. 32페이지에 환경과 생활 양식이 변했다 그래서 질병 패턴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류의 유전자가 모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신체 구조가 천지개벽을 하진 않았다. 그렇다면 바뀐 것은 먹는 것, 영양 상태, 토양과 공기의 오염도, 생활 양식 등등 환경의 요인이 가장 클 것이다. 저는 질병의 95%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되돌이켜 봐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유는 부실자재를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실자재를 쓰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부실자재를 계속 집어넣으면 결국 우리 몸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상하고 똑같은 거죠. 왜 그것과 이걸 다른 문제라고 생각들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 조급하고 빡빡한 경쟁구도 속에서 마음은 늘 피곤하고 화가 나고 쉽게 지친다. 위생은 개선되고 영양은 과잉되고 편중되고 몸을 쓰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바쁘고 이런 변화들이 질병 패턴의 변화를 불러왔다. 딱 현대인 아닙니까? 먹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용료나 패스트푸드, 빨리 먹는 것들. 특히 요즘 더더욱 심각하죠. 한국은행도 오늘 또 되게 큰 발표를 했죠. 미국에서는 금리를 한꺼번에 1%를 올렸어요. 0.75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1%를 올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빅스텝 한 달에 하고 한꺼번에 0.5%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1%를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밥 한 끼에 냉면도 10,000원 정도 가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운답니다. 그리고 또 구내 식당으로 몰려갖고 구내 식당에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이렇게 돈을 절약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나마 구내 식당 이런 데는 괜찮지만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의료기술과 치료제가 변했다 그래가지고 의료기술과 장비의 발달도 한 가지 원인을 제공했다. 예전 같으면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평생 모르고 지나가 천수를 누리다 죽었을 것을 첨단 검사법이 온갖 시시한 병들까지 샅샅이 밝혀내는 바람에 졸지에 수술받는 중환자가 되어버린다. 굳이 아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한때 2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늘어났던 게 갑상선 암 환자였죠. 그래서 어마무시한 사람이 갑상선 수술을 해버렸어요. 암 수술을 다 띄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갑상선 암에 대해서 과잉 진료하는 거 보험 지급 안 해주겠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상선 암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저자가 김현정 의사가 얘기하듯이 첨단검사법에 의해서 시시한 병들까지 다 밝혀지고 그러면 아까도 저변 헷갈린 게 뭐라고요? 불안이잖아요. 그 심리에 못 이겨서 그냥 다 드러낸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또 부갑상선은 칼슘 대사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과 부갑상선을 띄어내게 되면 에너지도 별로 안 일어나고요. 몸의 칼슘 대사도 안 일어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은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간 또 사회제도가 변했다. 변화의 원인에는 사회의 구조적 이슈들도 자리 잡고 있다. 자본주의는 곧 영리주의다. 기업들은 상품을 팔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있는 수요도 창출한다.
에스키모에게도 얼지 않아요 하면서 냉장고를 판다고 하지 않는가? 북극에서 에스키모인들이 냉장고가 필요할까 싶은데 거긴 너무 추우니까 다 얼잖아요. 근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깡깡 안 얼잖아요. 그렇게 해서 판대요. 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 서비스를 팔고 약을 팔고 장비와 기구를 팔고 보험을 팔기 위해 때로는 억지스러운 노력들을 하기도 한다. 진단 기준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증후군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 사이의 건강에 대한 과장된 불안을 퍼뜨리기도 한다. 보험사들과 결탁한 의료상품을 출시하자 어느 특정 질병과 그에 대한 시술이 갑자기 수십 배 증가해버리는 아이러니한 해프닝도 일어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갑상선 문제도 그랬었고요. 또 한때는 뭐가 그렇게 선풍적인 유행이었죠? 몇 년 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쁜이 수술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그 보험 다 지급됐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일당 받고 막 보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공포 마케팅을 해먹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의사가 지은 책인데 정신병을 파는 의사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다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동 양식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몸은 3만 년 전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35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약이나 수술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게 그동안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자연 치유력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대신에 모든 책임을 남에게 맡긴다. 또한 불안해지면 귀가 얇아져서 쉽사리 권위에 맹종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다가 공포와 이기심이 극에 달하면 광기와 폭력을 보인다. 정신세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변함없이 존재한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요?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유시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신적인 노예 상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요. 그대로 생활을 하면서 약 하나로 해결을 하려고 덤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 시대 사람이 얘기한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아들아 의사들을 조심해라. 그리스는 로마에 군사적으로 패배한 데 의사들을 보내 복수를 하고 있다. 돈과 명성까지 얻어가며 우리를 망가뜨리고 죽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잖아요. 아들한테 아버지가 의사들을 믿지 말라고. 36페이지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의 묘비에는 이런 웃지 못할 슬픈 글이 씌어 있었다. 의사 일당이 이 사람을 죽였노라. 물론 이제 로마 그 시절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좋은 건강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로 걷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간다. 자연의 소중한 선물과 생명의 기초를 잃어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사치품뿐이다. 로마 시대에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지금 우리나라 현대인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로 걷고 그 당시엔 자동차가 아니니까 마차가 됐든 아니면 인력거가 됐든 뭐 이런 걸 탔겠죠. 요즘은 뭐 타요? 자가용을 타든지 아니면 퀵보드를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그래도 자전거를 페달이라도 밟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내가 인식을 안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AI가 내가 검색하는 것만 계속 주죠. 그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AI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편협되져 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 변하지 않았다. 치유에 있어서 우리 몸의 역할이다. 제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기발한 약들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치유를 일으키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 몸이다. 생명은 태어날 때 이미 자신의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도 함께 지니고 태어난다.
원시인이든 현대인이든 이 천부의 치유력은 원천적으로 같다.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죠. 왜 못 믿을까요? 조급병이에요. 급하거든요. 통증이라는 거를 잠시도 참아내려고 안 하거든요. 다만 현대인들에게는 그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별로 없다. 그 전에 미리 서둘러 약 먹고 수술받기 때문이다. 세상에 그 어떤 약이나 기계나 수술도 우리 몸 대신 치유작용을 일으킬 수는 없다. 건강은 변함없이 우리 자신의 체력과 저항력에서 나온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협의 개별성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의료나 병원에 대해 공공의 사회적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 경험으로 판단한다. 개별적 경험이란 에피소드적 형태로 친절하다, 엉망이다, 용하다, 돌팔이다, 깨끗하다, 비싸다 하는 것으로 이런 언어적 판단은 일반인의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내릴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료가 사회에 정한 틀에 맞춰 돌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이고 주관적이고 선택적인 것이 된다. 겪는 내용에 따라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의료의 개별성이고 그래서 의료는 태생이 사치제다. 의료 자체가 다 개별적 경험으로 포섭되기 때문이다. 의료가 필수제가 아니고 사치제라는 얘기예요. 필수는 뭐예요? 내 몸이라고요. 내 몸. 자연 치유력을 믿으셔야 된다고 정형외과 전문의께서 얘기하시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현상이 뭐 드러나지 않은 빙산의 일각에서 현상 1이라는 얘기인데 3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팔이 아프다고 한다, 발이 아프다고 한다, 배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몸의 어딘가가 아프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자각하는 부분에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숨겨진 채로 지니고 있는 수가 많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아픈 곳과 실질적으로 병이 시작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곧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대개 신경이나 마음 혹은 감정 그런 심리적인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아이고 두통이야. 아이고 소화하는데 웬일로 날짜가 아직 안 됐는데 생리가 벌써 나오는 걸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형외과 전문의도 이러잖아요. 대부분 신경이나 마음 혹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육체가 아파가지고 아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내가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고정관념일 거예요. 45페이지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머리로 이성으로 아무리 이해했다고 하지만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몸은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은 질병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꼭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김현정 의사는 세상 이치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받아들임이란 포기하는 다르다. 받아들임이란 자신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인정하고 결의하는 것이다. 병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 된다. 특히 만성 통증 계열의 질병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병증이 많다. 병으로 인한 고통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받아들임이란 때로는 쉽지만 때로는 참 어렵다. 어렵죠. 당장 아프니까. 이게 꼭 육체적인 고통만 얘기를 할까요? 부모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줬을 때 우리 받아들였나요?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 받아들였나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참 심각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초등생이 싸움을 말리는 선생님을 양날 톱 가지고 죽인다고 덤비질 않나. 선생님을 폭력으로 해가지고 때려보라고 막 육두문자를 선생님한테 해갖고 저기 하니까 선생님을 또 고소를 하질 않나. 뭐가 문제인지 하여간 그런 것들 같아요. 다 심리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47페이지에 사람들은 자기 몸에 진짜 좋은 게 뭐고 안 좋은 게 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피상적으로 많은 상식들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가지수도 많고 내용도 막연하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를 구차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 떠서 먹여주니까. 현대 의술이 여러 가지를 해결해 주긴 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택도 없다. 사람은 동물처럼 움직여야 하는 생물이다. 식물처럼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컴퓨터만 한다든지 가만히 TV만 본다든지 도어 투 도어 자동차만 타고 다닌다든지 이래서는 건강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생활을 하죠. 안 움직이잖아요. 아, 나는 많이 움직이는데. 아니요. 3만 년 전에 비하면 안 움직이는 거죠. 3만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채집 경제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진짜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49페이지에 저절로 낫게 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낫는 것은 내 몸 스스로의 힘뿐이다. 약도 수술도 물리치료도 깁스도 아니다. 특별한 무슨 주사니 충격파니 초음파니 레이저니 로봇이니 등등 그 무엇도 내 몸을 낫게 해주지 못한다. 다만 내 몸의 세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평소 영양 상태가 좋고 체력을 잘 관리해온 사람은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은 후에도 회복이 잘 된다. 결국 낫는 일은 나 하기에 달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절로 낫게 해주는 건 없어요. 약도 수술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봇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에 숙달되려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길고 지루한 과정이 있고 여기에서 굳은 살이 생겨난다. 인생에서 해봄직한 가치 있는 거의 모든 일에는 제대로 된 성공적인 굳은 살이 필요하다. 몸이 아픈 거에서 개선될 때도 시간이 걸립니다. 통증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견뎌내죠. 참 여기 뭐 사진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척추가 휘어진 사진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간 뭐 이 책은 한번 사서들이 읽어보시면 객관적으로 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56페이지에 이제 되게 많이 하죠. 뭐 인공관절 얘기인데 인공관절 치안 수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규명되고 보편화된 수술이 되었다. 그렇지만 인공관절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본래 자연산 관절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전문가라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거 다 알잖아요. 마지못해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꼭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을 너무 할 수 없다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58페이지에 인공 디스크, 인공 판막, 인공 수정체, 인공 와우 혹은 콩팥 이식, 간 이식, 심장 이식 점점점점점 세상에 인공과 이식이 넘친다. 하지만 인공에는 늘 한계가 있다. 갈아 낀다고 해서 말짱해지라는 것은 환상이다. 본래 자연산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직 없다. 일단 수술 후에는 돌이킬 수 없고 평생 감수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발생한다. 그런데 갈아 끼는 것에 대해 요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가 뭐 자동차 부속품입니까? 갈아 끼우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갈아 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기 전에 자신의 몸을 어떻게 가꾸고 관리해 나아갈지 스스로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정답 아닙니까? 7월 1일날 대학 친구들을 한 4년 만에 모임을 했었어요. 모임을 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 판을 더 살아나가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요즘 제 여동생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28년생이세요. 95살에 돌아가셨거든요. 90대에 넘어서 이제 2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90대 중후반이 돼서 지금 돌아가고 계세요. 그럼 60년대 생인 저희들이나 뭐 70년대 생들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110살까지는 산다고 보셔야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몸이 망가져서 이거저거 수리하느니 망가지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정답이 아닐까. 김현정 의사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64페이지에 의사는 환자로부터 배운다.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영리하게 미리 달릴 필요가 없다. 의학적 지식만을 들이대다 보면 정작 환자 자신이 원하고 있는 부분을 놓치는 수가 있다. 치유란 환자 몸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자연의 섭리이고 치료는 그걸 도와주는 의료행위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사는 그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거지 의사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당장 아픈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아픈 거야 어떻게든 치료를 하든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아프기 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식습관도 좀 바꾸시고 생활 습관도 바꾸시고 그래서 면역력을 끌어올리셔서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 또 이 좋은 책으로 계속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